자,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부분, 2.8, 2장의 8절, 세계적 불균형과 무역 분쟁.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 질서하고 좀 연관된 문제입니다. 문제. 자,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작년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일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거친 무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 그걸 우리가 세계적인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런 이제 싸움 박질을 시작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그런 불균형 구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계적 불균형을 그랬는데 이 세계적 불균형은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아니라 거의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하나의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한 나라가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반면, 또 다른 나라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는 계속 적자고 한 나라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 세계에서 두 나라만 있다 그러면 한 나라가 계속 흑자가 오고 있으면 다른 나라는 계속 적자를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역 수지라는 것은 전 세계는 0이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흑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적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순수히 뭔가 하면 뭐 생산력이나 경쟁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구조가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세계적인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1970, 80년대에 한번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세계 경제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일본과 산유국이 흑자를 보는 불균형 구조였습니다. 이 산유국은 항상 흑자대열입니다. 흑자. 산유국은 지금 대부분 중동 산유국은 인구는 별로 안 많은데 기름은 많죠. 그러니까 뭐 펑펑 파가지고 파는 대로 그 들어오는 돈 가지고 써도 뭔가 하면 다 남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산유국은 흑자입니다. 그래서 산유국 흑자는 그거는 뭐 이 태생적인 지리적인 흑자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빼는 거고 이제 주 문제는 이거죠. 미국이 적자 보고 일본이 흑자를 보는 그런 불균형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래 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일본으로서는 우리가 워낙 잘했어. 우리가 상품 경쟁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VCR 그 다음에 뭐 TV 어쨌든 뭐 온갖 전자제품을 일본이 먼저 소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상품화를 성공적으로 했는 겁니다.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그걸 상품화를 잘했던 거죠. 먼저 잘해가지고 물건을 고장 없이 잘 만들어낸 거죠. 소위 제조업의 경쟁력. 그것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흑자를 보고 있었고, 물론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세계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미국이 적자를 제일 많이 본 셈이겠죠. 자, 기술이 좋아서 흑자다. 일본은 그래 주장하는데, 그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은 그걸 설득력이 낮은 그 주장입니다. 물론 시장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흑자를 보게 됐겠죠. 그러나 그게 지속이 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외환시장이 이 자유롭게 잘 움직인다 그러면 흑자는 지속은 안 됩니다. 흑자가 되다 보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균형이 됩니다. 근데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통화 가치는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흑자 규모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너희들이 일본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가지고 흑자를 그냥 흡수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게 흡수 안 되고 흑자를 당국이 흡수 안 하고 그냥 시장에 풀어놨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예나 가치를 올리는 걸로 작동을 했을 겁니다.
예나 가치를 올리고 아니면 외환 가치를 떨어뜨리는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작용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은 외환 시장 개입 때문에 그렇다. 미국 등의 압력으로 그래서 미국 등의 압력으로 일본이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된 예나의 가치를 올리면서 불균형 구조가 전체적으로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미국과 유럽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일본 보고 따졌죠. 따져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 공정 경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플라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자 협정 결과 일본 예나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한 1200원, 1100원, 1200원이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한 1100원, 1200원. 그러니까 1달러당 1100엔, 1200원 하던 것이 그게 80엔, 70엔, 60엔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본 예나 가치가 배로 올라간 거죠. 일본 예나 가치가 배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일본이 수출하는 물건의 달러 가격이 배로 오른 겁니다. 그럼 덜 팔리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성비인 겁니다. 가성비. 상대적인 겁니다. 기술이 좋고 품질이 더 비싸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싼 물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엔 기술 좋고 쌌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많이 팔렸는데 기술은 좋은데 물건은 좋은데 비싸지니까 이제 덜 팔리는 거죠. 덜 팔리니까 이제 그 뒤부터 일본은 굉장히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빠지는 게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수출 기업이 일본에서 생산해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맞게 되는 거죠. 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비싸지는 가격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낮은 나라 아니면 이제 그런 그런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수출을 위해 가지고 미국 가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본 전체 내에서는 경제는 이제 좀 나빠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불균형 구조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때 불균형이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 간의 불균형. 미국 적자, 일본 흑자. 그런데 그게 세계적인 일시적인 흑자, 적자 구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큰 규모로 유지됐다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외환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 불균형은 다 해소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스토리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또 다른 불균형 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여전히 적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산유국이 흑자를 보이는 거죠. 뭐 산유국은 할 수 없지만, 일본 대신에 이제 중국이 등장해버린 거죠. 소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기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출품을 실어내면서 흑자를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 불균형이 이제 또 다른 축이 90년대 이후에 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이제 뭐 이 타협이랄까 아니면 조정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서 중국도 나름대로 뭔가 하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위에나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에 부응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불균형 구조는 많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 삼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있죠. 그 이야기는 자 우리가 전에 이걸 봤죠. 우리나라 흑자를 이야기할 때 자, 이거 봤죠? 2015년에 우리가 1000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중국은 2000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물론 이게 다 어디서 봤냐 그거는 이제 다르죠. 다 미국에서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량적으로 중국이 이만큼 흑자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배다 그러니까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10배는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GDP 대비 2% 정도라는 거죠.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7%.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다 해소됐다고 이야기했죠. 데이터로도 그래 나타나죠. 거의 다 이제 흑자는 없고, 일본은 그러니까 흑자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네덜란드, 독일,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산업 강국입니다. 10%, 대만 12%. 이런 나라죠.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한국은 이때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커졌는데, 지금은 한 5%, 4%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2%다? 그래 크진 않죠. 그렇게 크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위안화 가치를 올림으로써 많이 이제 그 흑자 규모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세계적인 공장을 하게 된 이유가, 그리고 과거 한 20년 동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이유가, 얼마든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중국에서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얼마든지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종료됐다는 거죠. 한 10년 전에 종료됐습니다. 왜 그래 되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것이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되고, 그 많은 인구가 농촌에 있었는데, 그 많은 유유 인력들이 도시로 가면서 공장 규모를 키워도 계속 이제 일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저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줄 수 있던 거죠. 그걸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에 와서 공장을 다 찾아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새로 올라가려면 다른 공장에서 데리고 와야지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까지도 갔던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더 생산 늘리려고 그러면 임금이 오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이제는 중국에서도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죠. 임금이 오르면서 중국에서 만든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국에서 탈중국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중국 기업은 아니더라도 낮은 인건비를 보고 중국으로 갔던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많은 외국 기업들도 중국 이외의 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이랄까 아니면 인도네시아랄까 방글라데시랄까 그런 나라들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죠. 이전을 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비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공장 기능을 하는 것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많이 약화되고 이제 다른 판이 벌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이 흑자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의 문제가 되는 세계적 불균형, 미국과 대중국 세계적 불균형은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크게 문제 삼기는 조금 있다라는 정도지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하면 아까 봤죠. 독일이나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대만, 한국, 대만 이 정도가 크다. 한국 이런 나라 크죠. 그런데 이제 일단 덩치가 크니까 총액은 크죠. 총액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그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 전쟁도 순수히 이 무역 경제적인 문제냐가 아니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그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은 이제 여기 남진해에 대한 그런 이제 해상에 대한 이 중국의 영토권 주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산호초에다가 섬을 만들어 가지고 군사 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홍콩과 대만을 이 소위 적화시킨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딪힌 게 제일 큽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큰 것이고, 그걸 이제 과거부터 쌓이고 있던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무역 보복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등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발생했는 거죠. 발생했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으로 바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걸 내릴 생각도 없는 거죠. 관세도 엄청납니다. 20%, 50%.
관세 50%라는 것은 수익 금지입니다. 말이 수익 허용이지만 사실은 수익 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문제냐, 경제적 문제냐, 이제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작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옛날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조정하다 보니까 플라자 협정 결과 일본 경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뭐, 문제가 축적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위엔화 가치를 올리면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아마 정치적인 패권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또 그런 게 있죠. 불공정 경쟁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인데, 거기서 중국은 이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주력 기업들은 보면 다 국영 기업이더라. 당에서 다 뭐 관할하고 있고, 그냥 국영 기업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제 경쟁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 국가들하고는 이제 불공정 게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기존에 있던 기존 질서, 뭐 서방 중심의 질서 아니면 시장 경제 질서 하에 반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현재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큰 상태입니다. 자, 이 세계적 불균형. 미국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보였기 때문에 국가 부채의 규모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적자는 미국이고 이때도 적자는 미국이죠. 물론 미국 외에도 뭔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적자를 보지만 어쨌든 덩치가 제일 크니까 액수로는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또 제일 큰 불만을 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불만 내면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쌓이니까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게 국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쌍둥이 적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역 적자가 생기면 결국은 재정 적자도 같이 생깁니다. 무역 경상수지 적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보통 재정 적자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쌓이면 그게 뭔가 재정 적자라는 것은 국가 부채의 부채죠. 가게에서도 뭐 원래 좀 쓸 일이 쓸 돈이 많아가지고 적자를 봤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라고 하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쓰면 되는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더 쓰려고 그러면 빚을 지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그가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자가 있으면 계속 빚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부채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데 액수를 봐가지고는 가장 큰데 압도적으로 큰데 그러나 GDP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로 보면 뭐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한 수준 또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평가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GDP 대비 한 250%,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00%에 육박하는데 미국은 액수는 크지만 그래도 GDP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 100%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래 가지고 미국의 국가 부채도 커졌다라는 것이 미국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 세계적 불균형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미국에서 유출된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중국과 산역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이 세계적 불균형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버리고 경제적인 내용만 본다 그러면 불균형 때문에 문제냐라는 이야기죠. 불균형이 계속되면 적자 보는 나라는 부채가 많아진다.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양국 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빈부차가 변한다라는 거죠. 적자 보는 나라는 계속 못 사라지고 더 옛날보다 못해지고 흑자 보는 나라만 더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두 나라 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제3의 문제. 경상수지의 차이가 나가지고 불균형이 생겼다. 그러면 적자 보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돈이 유출이 됩니다. 적자만큼 돈이 나가죠. 그리고 흑자 보는 만큼 나라에서는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자금이 이동됩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중국과 산유국은 막대한 자본 잉여를 남기게 되는데 돈이 많죠, 그죠? 그럼 그 자본 잉여를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경상수지 1,000억 달러 흑자가 났다. 그러면 그걸 들고 가가지고 자본 계정에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직접 투자를 한 몇백억 하고 그 다음에 정권 투자,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뭐 한 300억, 400억 달러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 벌었다고 쌓아놓는 건 아니죠. 쌓아놓는 건 아니고 들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흑자만큼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 잉여를 낳는데 이 잉여 자본이 투자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들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어디 투자하느냐? 중국 내에도 뭐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과잉 투자가 계속 나오는데 외환이 되니까 뭔가 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 들고 가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 부동산을 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랜드마크 되는 뉴욕의 랜드마크 되는 건물들을 사들이고 파리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사들이고 세계적인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계적인 이 부동산 가격 상승, 그 가장 극단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데가 어딘가 하면 홍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좀 멀죠. 그리고 좀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하는데 홍콩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자국나라네, 거의 자국나라내니까. 그래서 돈 좀 있는 중국 사람들은 홍콩 가가지고 아파트 한 개씩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완전히 뭐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홍콩의 저기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뭐 이제 정치 체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급격히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가격 문제입니다. 못 살겠다라는 얘기죠. 중국에서 홍콩에서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전세 난민 그러는데 맥도날드 난민이라고 얘기하죠.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그만 원룸 하나가 뭔가 하면 거의 매덕씩 합니다. 매덕씩 하니까 평당 금인 가격이 억대입니다. 평당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평균 평당 가격이 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그런 난민들마저도 많이 될 정도로 됐다. 자, 잉여 자본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잉여 자본이 많으면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다는 거죠.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또 힘입니다. 그게 좋은 힘인지 나쁜 힘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뭔가 하면 유지된다 그러면 좋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훅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한 나라가 흑자를 많이 보고 부자가 되면 좋다. 좋긴 좋은데 그 나라 입장만 좋긴 좋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결국은 그 돈은 어딘가 투자에 쓰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더라.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에 거품을 만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 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주택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이 그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원인 자체가 사실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잉여 자산이, 막대한 잉여 자산이 채권 가격을 높여가지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품을 생성시키고 그런데 이제 거품이라는 것은 계속 무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펑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택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게 금융기관을 도산시키고 빌려준 금융기관을 도산시키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흑자가 생겼는데 그게 왜 미국 주택 이야기냐? 그거는 뭔가 하면 직접 중국 사람들이 미국 주택을 안 샀더라도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채권을 산다 그러면 채권을 샀다 그러면 미국의 채권에 투자했던 돈들이 또 주식으로 가게 되고 그 부동산으로 가게 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 뭔가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소위 풍선이라는 겁니다. 풍선. 한쪽에서 뭔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다 풍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원인 중에 하나를. 물론 여기서 이제 위험 관리를 잘못했는 금융기관, 뭐 탐욕이 아니 옛날부터 있죠. 탐욕, 뭐 온갖 그런 원인은 듭니다. 들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불균형 구조가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 구조는 경제적으로 봐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흑자 보는 나라는 좋겠죠. 그 나라는 좋겠지만 그 나라도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때문에 뭐 야단이죠. 정권이 지금 흔들흔들 할 정도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의 이 본질적인 원인 자체는 어디냐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한 10년 이상 굉장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흑자를 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흑자를 봤단 말은 그만큼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누구든지 뭔가 하면 그만큼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있으면 부자가 더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더 됐다고 해가지고 밥을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더 비싼 거 사 먹을 수 뭐 있을지 몰라도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은 뭔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그게 이제 가격을 올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흑자가 생기면 더 부자가 돼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국내에서 돈으로 돈다 그러면 그 돈이 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자산 가격을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동산 올리는 것은 뭐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주식은 뭐 그래서 오르면 좋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거는 이제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른 것은 유동성 때문에 오른 것은 결국은 거품인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원래 펀더멘탈한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폭탄 돌리기 하다가 마지막에 폭탄 받은 사람들은 폭탄 터져가지고 사망을 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거품이다 라고 이제 워닝을 주는 거죠. 워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세계적 불균형은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당국들에 대해서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하게 함으로써 불균형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의 뭐랄까 중상주의적 개념이 중상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국가의 부를 키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근본이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흑자가 생기면 흑자만큼 금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1800년대, 1700년대 무역을 할 때는 서로 국제통화가 없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흑자를 통해 중상주의를 통해 가지고 금을 벌어들여 가지고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중상주의 때의 금유입으로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흑자가 많으면 그게 자산 가격 인플레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막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유지 가능한 안정선상이라는 것은 모든 대부분 나라들의 경상수지 균형을 하는 겁니다. 흑자도 적자도 없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환율이 적절히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구통화 가치가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셈입니다. 낮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균형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언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와가지고는 그렇게 감으로써 균형으로 가는 것이 유지 가능한 체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환율이 뭐 1130원이다. 그게 1130원에서 뭐 1000원대 뭐 아니면 뭐 한때 900원대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은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뭐 공장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기업으로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흑자를 그만큼 많이 보는 것은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뭔가 하면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과하게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환율이 너무 우호적이기 때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격 수준이 조정된다 그러면 수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일부 수출 회사는 줄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가지고 줄인다든지 알아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즉, 뭐 통화 가치가 자동적으로 잘 조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나면 우리나라 물건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죠. 그렇게 되면 수입품은 더 많이 쓰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입이 늘고 그 다음에 수출은 줄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이론적으로 봐가지고는 균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결국은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경제 관련 싸움은 첨예하죠.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이익을 안 놓치려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속적인 중상주의적인 그런 철학이 깔려 있고 싸움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서로 다툼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제 아까 말한 정치적인 요인까지 가세되면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싸움은 그렇게 거칠었습니다. 거칠었고, 뭐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그 싸움은 진정될 기미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인권 문제를 또 제일 앞세우는 민주당이니까 그걸 내세우면 더 이제 큰 싸움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도대체 중국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미국 개념으로서는 전혀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경제 문제라 그러면 환율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 문제랄지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분쟁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비관적이죠. 비관적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그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있는 게 정치적인 문제에 끊치면 되는데 그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불똥이 튀는 겁니다. 불똥이 튀고 그 불똥이라는 것이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까지 같이 튄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편 과거 몇백 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경제는 굉장히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옛날에 어떤 때에 비해 가지고 다들 잘 살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살고 있을 정도로 오래 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양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호사다마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이게 너무 잘 살고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뭔가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2차 대전의 반성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잘 세워놨는데 이제는 그 2차 대전 발생했던 그 원인,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질서 만들었던 그 원인 배경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서서히 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망각을 하면서 다시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좀 이 교양인들이 그 잘 좀 이걸 서로 이익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잘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